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와 미래연구원 김태윤입니다. 제주와 미래연구원 한라일보 그리고 제주의 소리가 특별 기획한 제주인들이 바라는 제주특별법 시즌2를 준비하다 어느덧 8번째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의 미래와 그에 따른 교통, 물류, 인프라에 대해서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제주와 미래연구원 유튜브 채널은 물론 한라일보와 제주의 소리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자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교통정책 전문가이십니다. 제주연구원 손상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주문화예술재단 전 이사장, 제주민회총 전 회장님을 역임하시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셨던 박경훈 화백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제주는 최근 급격한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심각한 도시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도민의 삶의 질 관점에서 도시계획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제주의 도시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김태일 교수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일반 우리 시청자께서 잘 아시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제주라는 이 도서 지역의 좁은 지역에 동지역에 지금 인구가 많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인구 집중에 따르는 문제가 우리 도시의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파생되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몸으로 겪었던 쓰레기 문제, 또 교통 문제, 또 이제 자연스럽게 또 에너지 문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제주 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 플러스 우리 제주의 가장 더 깊은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는 녹지가 많은 우리 제주도임에도 불구하고 녹지 공간의 체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 정비가 굉장히 체계적이지 못하다라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외로 삶의 질에 오늘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삶의 질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중요한 사회 인프라 문제, 예를 들면 문화 공연의 시설의 부분이라든지 극장이라든지 또 그런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동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고 다른 지역은 그렇지 못한 부분. 저는 이런 한 두세 가지가 보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 문제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제주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가지는 문제가 이렇게 결합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손 박사님, 날이 갈수록 교통 문제가 심각하다. 교통체증 때문에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는 도민들이 많은데요. 도시 문제와 관련된 교통 문제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는 제주의 도시가 미래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미래를 더 준비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시점,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보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교통 측면에서는 인구, 또 활동인구, 정확하게는 활동인구 증가 다 경험을 하시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도시교통 인프라도 그 속도에 맞춰서 증가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최근 코로나19 이러면서 이제 재정적 여력, 우리 관심이 이제 많이 팬데믹 이런 방역에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되어야 되는 도시,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안 될까봐 저는 상당히 이 부분이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안 된다면 향후에 그 고통을 다시 겪어야 되는 그런 반복적인 문제가 고민이 되고요. 또 하나 도시교통 측면에서는 제주의 인구 구성이 고령화된다는 전망, 그리고 1인 가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것도 역시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건데 지금 있는 도시계획적인 측면이 쇠퇴하지 않고 이 부분을 유연하게 받아줄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쇠퇴하지 않게 준비가 필요하다. 이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라는 공간이 도민에게는 삶의 공간이지만 또 동시에 관광객에게는 관광의 대상이다. 이 부분을 조화 있게 가져가는 것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가 잘해왔느냐 고민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래에는 이런 부분까지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도시가 팽창되고 집중되면서 도민의 삶의 질 측면에서는 많이 저하되고 있다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아까 김태일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문화 측면, 문화 공간 측면 이런 측면에서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도시계획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박경훈 화백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뭐 저는 여기서 도시계획 전문가나 교통 전문가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뭐 제가 그쪽의 부분에 것을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약간 문화적 상상력이랄까 네. 이런 걸 좀 보태서 질문을 하는 게 오늘 제 역할일 수 있다고 보는데 제일 궁금한 거는 왜 이 서문 동서쪽으로 넓게 날개가 펼쳐져 있는데 한라산 봉우리 가까운 그 개발 여지가 더 적은 남북 쪽에만 두 개의 도시가 붙어가지고 한라산을 계속 잠식해 가고 있는가? 이거 상식에 좀 위배되는 것이고 자연의 법칙에도 위배되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과연 어디서 위반되고 어디서 이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점. 아까 또 지금 제주도 인구 69만 중에 50만 명이 제주시에 몰려 살고 있잖아요. 그 어떻게 도시계획이 계획이 있다면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을 늘 갖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따 오늘 중에 아마 답을 주시겠지만 그다음에 최근에 도심 녹지를 해체하는 우가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말로는 뭐 70%에서 도심공원 뭐 이렇게 한다지만 실제로는 녹지를 해체하는 거잖아요. 이 녹지가 없어지고 나면 무엇으로 그걸 대체할 수 있으며 여전히 그 거위의 배를 가르는 짓을 우리는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 속에서 과연 도시계획 또는 제주도 뭐 장기적인 개발 계획이라고 이런 것 속에서 3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이러한 체계적인 것들은 과연 있는가? 이게 저는 늘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총량 얘기를 한 지가 지금 꽤 됐어요. 근데 과연 그 환경총량의 어떤 그 준거가 돼가지고 제주도의 도시나 도시계획이나 교통계획에 과연 그것들이 뭐가 반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제주연구원에서 세미나 할 때만 나오는 말인지 이런 것들이 나는 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김태일 교수님, 예, 박경훈 화백께서도 진단했습니다만은 도심 지역의 확산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한라산 쪽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그러면서 지역 간 균형 문제가 또 파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한 말씀이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지역 불균형 이 문제가 이제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제주의 도시가 제주의 특수성을 잘 반영하는 어떤 요건들을 잘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이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좀 죄송합니다만 이게 종합계획, 국제적 종합계획도 실은 그런 면에서 이 개발 위주 또 확장 위주의 도시계획을 공격적으로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논란이 됐던 제3차 국제도시 종합계획, 제주 종합계획, 국제도시 종합계획도 저는 그런 면에서 좀 비판의 여지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약간 말씀드린 제주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대한 부분이 정말 치밀하게 검토가 됐는가? 라는 부분에서 우리 좀 자기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인구가 말씀하셨습니까? 100만의 인구에 우리가 계획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인구가 얼마가 늘어났는가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우리가 경험했듯이 지금 인구를 들여다보면 자연 인구, 그러니까 결혼과 출산에 의해서 인구가 자연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육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유입 인구의 증가거든요. 그럼 이게 지속성을 갖는가? 우리 2010년부터 2020년 10년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자연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은 없는데 인구 100만을 잡는다는 그 목표도 조금 우리가 논란의 여지가 있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손 박사님 말씀하셨던 이제 인구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 또 가구의 문제. 인구가 늘어나는 거하고 가구가 늘어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우리의 대응책이 좀 필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꼭 동지역에만 꼭 살아야 되냐라는 논리에서 우리가 조금 더 도시와 농촌의 지역 균형의 발전에 인구의 변화를 들여다보고 제주의 특수성을 가지고 좀
좀 다뤄져야 되지 않은가. 그게 10년의 계획이지만 이게 10년이 우리가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10년 계획을 세우는 것은 그것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조금 더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양적 증가보다는 이제는 질적으로 그런 것도 어떻게 다룰 건가에 대한 좀 디테일한 부분, 정책적인 아까 말씀드린 문화 인프라, 주거의 문제, 또 교통의 인프라 문제를 조금 더 우리가 다루는 그런 쪽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 시절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는데요. 원도심 살리기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하셨고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원도심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신도시 조성을 하죠. 신도시 중심부에서 다시 외연으로 확장되죠. 그렇다고 원도심의 도시 문제, 신제주의 도시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계속 확산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도시가 무한 팽창되는 상황에 대해서 박경훈 화백께서는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제주시가 생활 편리성이라든가 교육, 뭐 주거 이런 거에서 다른 제주시 권역보다 좀 우월하달까요? 뭐 그런 것들이 결국 도시 집중을 강화시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 뉴타운 개발식으로 계속 원도심에서 이게 팽창돼 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기관이 이전하면서 원래 있던 곳이 튼실해지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는 공동화되고 지가가 떨어지고 주택가가 떨어지면서 상권도 붕괴되고 이거를 지금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시대적 조류가 도시를 고쳐 쓰는 시대로 바뀌었거든요. 네. 무한정으로 녹지를 침식하고 농경지를 침식하는 방식은 이제 아니다라는 건 전반적으로 지난 세기에도 이미 결론 난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제도 내에서 시행되는 과정에서는 여전히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도심 살리기나 이런 걸 보면 근본적인 거는 원도심은 살아보면요 되게 살기 편합니다. 시장이 가까이 있고, 그러니까 늘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도시들은 이유가 있는 게, 그런데 거기서 가장 큰 문제가 교통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교통 접근성이라든가 편리성이 다른 데보다 이게 불리한 거죠. 그런데 이건 말을 바꾸면 지금 제주도의 교통 분담률이 한 17.8%인가요? 뭐 20% 미만이잖아요. 대중교통 분담률이. 그러니까 대중교통 분담률이 아니면, 그러니까 여기가 일반 자가용이나 이런 걸 하면 주차장이 엄청나게 필요해요. 그럼 도시를 재생시켜서 활성화시키려면 주차장 까는 것부터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필요한 도시 재생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원래 있던 그런 길과 이런 걸 살리면서 층수를 올려서 만약에 도시를 재생한다 치더라도 차를 놓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그 편리성만큼 해줘야 되느냐? 대중교통 분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교통 분담은 전혀 안 돼 있고 접근성은 전혀 편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옛 도시들은 그냥 가라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곧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볼 때 원도심을 재생한다는 말은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인다는 전제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고 거기서 별 뭐 여러 가지 스타트업을 집어넣고 뭘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도시 재생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박경훈 화백께서 도시계획과 교통 문제, 도시 팽창과 교통 문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문제인데, 현재 도시계획으로 봤을 때 제주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교통 문제 해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해결 가능하다고 보고요. 뭐 기본적으로 도시가 팽창하면 교통이 어려워지는 건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동 거리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자가용 구매할 수밖에 없고 자가용 이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또 도심 외곽 지역에는 팽창하면 팽창할수록 대중교통 서비스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동시에 또 비어지는 원도심은 또 대중교통 서비스가 또 취약해지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 해결책으로 저는 뭐 제주 지역이 저는 뭐 다핵 구조라고 표현을 하고 싶지만 기존의 읍면 지역의 중심지가 다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와 직장이 근접한 이런 지역에 대해서 혹은 그런 방향성을 통해서 고밀도 개발, 컴팩트 시티, 저는 이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게 뭐 어제 오늘 뭐 나온 말은 아니고요. 비교적 오래전에 나온 얘기긴 하지만
뭐 교통 문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부분도 그리고 경제적 부분까지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제안이 됐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이 제주 지역에서는 필요치 않나라고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손 박사님 말씀하신 이제 컴퓨터 시티는 어려운 건 아니고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보행 도시, 걸어서 생활이 이루어지는 도시를 만드는 새로운 도시의 패러다임이거든요. 이전에 이제 어바니즘에는 기본적으로 성장, 팽창하고 이게 그게 원동력이 됐던 게 자동차였다 그러면 이제 뉴 어바니즘이라 그럴까요? 이제 그거는 주로 환경과 사람 위주. 그것을 보호하면서 우리가 보행권, 걸어서 이동할 수 있고, 걸어서 쇼핑과, 걸어서 뭐 교육과, 걸어서 갈 수 있는 생활의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뭐가 필요 없겠습니까? 자동차를 탈 필요 없다는 거죠. 뭐 은거리가 이동할 때는 아까 우리 박경훈 이사장님 말씀하셨던 그 공공성을 갖는 공공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물론 지금 당장은 만들기 어렵죠. 도시라는 게 하루 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10년, 20년의 장기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 가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실천하는 계획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목표와 비전이 있고, 목표와 비전이 있으면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들을 우리가 잘 세워야 되는데, 그런 도시 계획에서 이제 우리 도시 기본 계획, 또 도시의 우리 조총학 계획, 이런 데서 이제 하나씩 그걸 채워야 가야 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우리 김태훈 박사님도 하셨던 2015년도였나요? 우리 미래비전에 또 그런 내용들이 다 잘 담겨 있거든요. 문제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 실천하는가. 그걸 실천하는 실천력과 의지,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같은 질문일 수 있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안고 있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주의 도시 미래상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좀 그림을 말씀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다른 두 분들도. 제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좀 자세해야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요즘 뉴딜 사업으로 이제 그린, 녹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하나는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저는 제주가 가야 되는 도시는 역시 보행 녹지 도시로 가야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롯데 시티 호텔이나 드림타워 같은 고층 건물은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교통의 문제, 에너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제주는 역시 오름의 배경이 되는, 오름을 배경으로 하는 어떤 이상적인 도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녹색 보행 도시, 규모는 우리가 이 오름을 보존해 나가는 정도의 풍경과 경관을 유지해가는 도시, 그것을 장기적으로 꿈꾸는 도시가 돼야 되지 않은가? 컴팩트 시티하고는 대치되는 측면은 없는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컴팩트 시티라고 해서 고밀도로 높은 건축 20, 30층짜리 건물을 짓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거기서 보행의 어떤 그 환경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저는 제주의 인구라는 게 육지의 다른 도시의 인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여지는 있다고 보고요. 이 많은 인구들을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 제주의 이 읍면 지역으로 확산 또 이렇게 분산해서 할 수 있는, 아까 우리 손 박사님 말씀하셨던 다핵 구조라 그랬는데, 읍면 지역에도 상당히 좋은 인프라들만 갖춰주면 저는 많은 청년들 혹은 신혼부부들, 이런 사람들이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거주할 의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좋습니다. 손상훈 박사님, 교통 문제가 해결된 제주의 미래 모습을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보행 강조해야 될 것 같고요. 대중교통 강조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런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은데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교통수단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거기에는 보행이 될 수 있고, 대중교통이 될 수도 있고, 저는 택시, 렌터카, 카시어링 요즘 많이 논의가 되고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요즘 논의되는 트렌드 중에 하나가 마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매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마다 요금을 내거나 혹은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해왔다면 이건 뭐 구독요금제 같은 거고 정수기를 렌트하는 개념식으로 내가 월 얼마 정도를 지불하게 되면 뭐 버스는 무한대, 택시는 10번, 자가용이 필요할 때도 있죠. 자가용 이용권 뭐 10배, 10회 정도 뭐 이런 식의 그 옵션을 통해서 내가 굳이 뭔가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이용할 수 있다. 뭐 그런 환경이 뭐 미래의 교통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퀄리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이라는 게 교통수단도 있지만 교통시설도 있거든요. 뭐 가장 흔한 교통시설은 도로가 되겠고요. 그리고 터미널, 공항, 항만, 우리가 환승을 하기 위해서 혹은 어딘가를 가기 위해서 거쳐가는 곳이 항상 존재하기 마련인데 이런 곳에 대한 투자가 적절하게 되지 않으면 굉장히 낙후된 시설에 우리가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 적어도 여기가 도민의 삶을 고민을 하고 관광지로서 세계적인 관광지를 표방을 한다면 그런 시설의 퀄리티도 우리가 어느 정도 눈높이를 높여서 우리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계획으로만 접근하기에는 좀 한계도 있어 보이는 것 같은데 제주특별법에 관련된 내용을 뭐 제도화하는 방안들이 있을까요? 궁극적으로는 특별법에 가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요. 또 병행해서는 지금 특별법, 특히 교통 부분의 많은 특별법의 구조가 국토부 장관 혹은 그 밖의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로 위임하는, 그래서 이양하는 형태로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도에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 운행 제한 역시 국토부 장관의 권한이지만 제주도의 경우 도지사의 권한으로 받아와서 운영을 해서 지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한 가지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책과 그런 미래상 역시 지금부터 법제화를 통해서 관련 부서 그리고 특별법으로 가져오는 이런 체계를 가동시킬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원 화백님, 도시계획과 교통 문제가 없는 제주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제주는 없죠. 그런 제주는 있을 수 없는데 지금 현재 도민들이 느끼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도로가 있고 차량이 있고 했을 때보다 훨씬 질이 떨어진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에 대처하는 거와 동시에 이게 단말적인 대처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슨 교통난 해소한다고 큰 도로를 새로 뽑잖아요. 한 달 후에 가보면 그 도로가 차로 쫙 줄 꽉 채워져 있잖아. 그렇죠. 어디든.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타결책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되게 뭔가 터지면 그때야 미봉하는, 그러면서 여전히 관성적으로 기존에 해왔던 시스템들은 이렇게 유지하면서 가는 이런 좀 구태연함이 여전히 난 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다. 그다음 도시도 지금 뭐 페이퍼워크로 끝난 도시계획 구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예전에 제주도 도시 김 교수님네 참여했던 거 있죠, 크게. 도시경관. 도시경관 네. 뭐 그거 다. 도시경관 아무리 잘 잡아놓으면 뭐예요? 그거 잡아놓으면 아까처럼 도시숲 해체하는 게 몇 년이 넘은 후에도 지금 그런 게 입안이 되고 정책화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계획을 잡고 어느 권력이 가더라도 이 도시와 교통 또는 이런 삶의 질을 보장하는 문제는 권력의 형태나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의 휘둘리지 않고 이건 쭉 삶의 조건, 제주도민들의 윤택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일종의 복지다, 환경 복지이기도 하고 그런 개념을 접근해서 이게 계속 누적되면서 가야 효과가 나는데 되게 선언적으로 끝난다든가 이런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쉽게 아까 도시 문제나 교통 문제가 없는 제주도는 올 것 같지 않고요. 오히려 지금 뒤처진 게 많죠. 이를테면 우리는 지금 도시 공간만을 얘기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해수면 상승이 빠른 곳이 제주도잖아요. 그렇죠. 조금 있으면 해안 월파가 지역의 마을들을 되게 위협할 거예요. 전통적으로 살아왔던 방식도. 그럼 이 정도 되면 30년을 내다본 도에서 이미 해안 월파에 대한
그것들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이런 계획도 지금 같이 가면서 우리가 도시란 걸 얘기해야 되는데 나는 없다고 보거든요. 아니 있다 하더라도 밖으로 전혀 그게 우리가 표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좀 더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것에서부터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미시적이고 당대적인 것도 해결을 하되 그것들이 지금 잡혀주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바로 이게 데미지가 오고 그때 가서는 또다시 미봉하는 이런 문화만 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이제 논의가 나올 때 특히 특별법 개정할 때 이런 때 정당이나 이런 걸 넘어서서 그걸 확고하게 좀 받고 그거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예산 투쟁이라든가 이걸 다 동원해서 좀 더 빠른 시일 안에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게 난 필요하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으로.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뭐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막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다 연동되어 있고 다 복합적으로 관련성을 갖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박경훈 이사장님 말씀하신 거는 기후에 대응하는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기후에 대한 부분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에너지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고 도심의 우리 이 개발, 이 콘크리트 구조물의 개발에 따르는 우리 소위 말하는 열섬 현상, 저는 근본적으로 도시의 중요한 인프라 중에 하나가 공공성의 대표성을 갖는 게 저는 공원이거든요. 그러면 그 공원이 녹지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도심의 열성을 완화시키고 또 공원이 있다는 것은 우리 도민들에게 뭘 제공하는 거겠습니까? 아무래도 휴식의 공간과 이런 공간들을 제공하는 거죠. 피난의 안전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고 또 이 공간의 녹지의 체계를 통해서 사람들이 보행하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또 필요한 부분에서는 자전거가 연결이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가 지금 하나도 그런 효과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실천하는 조직의 문제와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지속성에 대한 문제다라고 저는 그렇게 진단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큰 틀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를 다뤄봤는데요. 도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주택과 관련된 내용일 겁니다. 최근 주택 공급 가격이 많이 올라서 불만들도 많이 있고요. 택지를 아주 많이 공급하다 보니까 이로 인한 문제점들도 발생하고 있는데 박경훈 화백께서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주택 정책의 양태 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주도는 지금 전국적으로 어쨌든 인구 절벽 이후에 모든 도시들이 인구가 이제 점점 좀 줄어들고 이런 거에서 세종시나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적어도 아직까지는 양호한 상태라서 이런 그 팽창적 도시 상상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불과 뭐 한 10년 전만 해도 제주도는 한 100만 정도 돼야 경제가 돌아간다. 뭐 이런 규모의 경제학을 얘기하던 사람들도 많았어요. 전문가라는 분들 중에서도.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란 거는 이미 자명하게 드러났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주택은 지금 나는 아까도 원도심 재생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또 우리 김 교수처럼 지금 주택 문제, 도시 문제, 뭐 기후 위기 문제, 에너지 문제 사실 다 복합되어 있는 거지. 어느 한 곳을 코끼리 뭐 뜯듯이 뜯어볼 수가 없는 거라서 어느 하나만 얘기해서 접근하기 그렇습니다는 일단 뭐 전혀 새로운 택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새로운 주택을 공급한다. 그런 건 좀 이제는 아니지 않냐. 그리고 공간적으로 본다면 아까 읍면으로 가더라도 읍면 지역의 원도심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을 사실은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는 전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주시 같은 경우도 원도심 지역 이런 데 아까 말한 교통 인프라를 더 제공하고 뭘 이런 걸 통해서 이곳에 다시 이제 뭐 증개축이 이루어지더라도 사람들이 오게 하는 이런 식의 주택 보급 방식이 난 낫다고 보거든요. 전혀 아무것도 없는데 다시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뭐 사람들을 넣는다 이런 개념보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존의 도시재생 방식을 좀 더 제주도에 맞게끔 또 찾아내고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타운하우스 등 굉장히 그 주택이 아주 여러 곳에 분산 건립되고 있는데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좀 조정해 나가야 될까요? 타운하우스가 곳곳에 많이 생겼는데요. 뭐 역시 아까 말한 도시의 팽창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 같습니다. 그런 타운하우스에 보통 자가용들이 많이 있고 다시 아까 똑같은 문제로 돌아가는데요.
저는 뭐 타운하우스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위치적인 측면, 주택 공급의 위치가 저는 기존 개발지의 고밀도 개발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싶고, 주택과 관련해서는 타운하우스도 선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아까 고령화 사회 1인 가구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유형의 주택이 공급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택지 개발도 뭐 불가피하다면 해야 된다면 이제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개발과 함께 교통시설, 즉 이런 택지 개발 지역에 소규모 교통센터라든지 버스 차고지라든지 같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아까 말한 개발은 됐지만 대중교통이 취약해서 다시 또 차가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제주의 대중교통 문제가 획기적으로 추진되면서 현재 어느 수준에 와 있고 답보 상태인가요? 아니면 이보다 좀 더 대중교통이 활성화돼서 도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상황이 될까요? 2016년 정도부터 교통 수요 관리 정책이라는 큰 틀 하에서 대중교통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제주도가. 운영 측면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버스 준공영제가 시작이 되고 있고요. 인프라 측면에서는 버스 대수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읍면 지역의 배차 간격이 예전에 비해서 뭐 반 정도 줄어든 건 뭐 다 경험을 하셨거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버스 우선 차로라든지 환승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방향성은 저는 계속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뭐가 필요하냐? 지금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 남짓. 이제 이걸 끌어올리는 이 비율적인 부분도 있지만, 저는 대중교통 이용객 수를 좀 더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이용객 수가 연간 6에서 7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연인원 규모를 저는 1억 명까지는 끌어올려야 된다. 사람이 많이 탄다는 건 그만큼 자가용을 덜 이용한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비용 역시 요금 수입이 증가하면서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이랑 또 특별법을 연계를 시키면, 지금은 대중교통에 대한 업무는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지자체에서 대중교통 인프라에 대한 비용도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대중교통 운영에 대한 비용도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점점 사람들에 대한 교통수단,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그런 희망, 니즈도 굉장히 올라가 있고 눈높이도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지방에서 둘 다를 부담하기는 굉장히 힘든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가에서는 인프라에 대한 비용을 좀 전폭적으로 부담을 해주고요. 즉 의지가 있고 좀 더 나은 교통시설이 필요한 지자체, 희망하는 지자체에는 비용을 상당 지원을 해주고, 다만 짓고 난 이후 운영 이후에 운영비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구조가 굉장히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특별법에 좀 이런 정신을 좀 담아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관련해서 국가 지원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대중교통이 활성화되든가 하면 자동차 증가 대수도 계속 증가일로에 있고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신뢰도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 좀 떨어진 듯한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대중교통 문제, 김태일 교수님 어떻게? 저는 손 박사님의 그 교통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제한적일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손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약간 지금 이용자가 점유율보다는 이용자가 얼마만큼 많이 이용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6층보다는 1억으로 늘리는 게 목표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다 보면 지금 도시의 그 개발 방법, 개발 계획, 이 내용과 교통 인프라하고 저는 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경훈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모순인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우리 청취자께서 한번 생각해 보죠. 오등동봉 도시공원 개발 같은 경우는 30%는 녹지 공간을 그대로 두고 70%는 개발한다. 그 대규모 몇천 세대죠. 한 2천 세대 정도의 단지, 대규모 단지를 만든다.
그러면 그것도 제주 동지역이잖아요. 그러면 그쪽 인구를 차라리 읍면 지역으로 분산시키고 또 그 사람들이 제주의 동지역의 볼일을 볼 때 공공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공공시설의 인프라, 교통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후자가 훨씬 효율적일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규모 단지 개발 중심의 택지 개발, 도시 개발은 시대는 지나갔거든요. 지금 근데 아직 계속하고 있고 우리 제주도의 혁신적인 지금 공공교통 인프라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 하신 거로 보입니다. 평가도 좋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에는 교통망만 확충되는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도시, 읍면 지역의 도시의 재생, 도시의 계획 이런 것들을 같이 매치가 돼서 그 안에 이제 주거, 생활 인프라가 적절하게 있어서 최소한의 어떤 주민들이 청년이나 신혼부부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아니면 어르신들이라도 저쪽에 가서 살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지역 균형이 발전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렇지 않고 대규모 개발 7, 80년대 우리가 했던 계획을 그대로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인프라를 자꾸 구축하고 있고 네. 이게 미스매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네.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경원 화백께서도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 진단과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시면. 외국 나가보면 제일 부러운 게 뭐 유럽이나 이런 쪽 가면 도심 교통경로 뭐 트램이나 이런 것들이 동유럽이든 유럽이든 거의 그러고 최근에 프랑스는 아예 강제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데 갔을 때는 자전거가 상당히 유용하게 그러니까 보행에서 장거리 타기 전까지 중간 이 용도로 많이 쓰인다는 걸 보면서 우리는 왜 저게 안 될까? 그래서 우리는 차 타고 자기 자가용 타고 갔다가 자기 집까지 자가용 타고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이런 시스템을 계속 확장시켜 왔고 발전시켜 온 게 사실은 지난 교통정책에 난 문제점이라고 보는데 다양한 이 운송기구가 활용될 수 있는 이러한 교통 접근권을 보장하는 식으로 정책을 써왔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지 않겠는가. 실제로 이 도서지역 그 대중교통 분담률과 비만과의 관계도 의학적으로 얘기가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게 상당히 사회적으로 복합적인데 어쨌든 지금 같은 대중교통 방식으로는 아까 지금 공용 버스 해가지고 중앙 차로제도 하고 전용 차로제도 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좀 역부족이지 않느냐. 거기다가 관광지라는 특성 때문에 렌트카가 또 많이 있고 물론 전체에서는 비중이 작을 수도 있는데 역시 생활권에 1인 한 차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제적 활동에 들어가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고요. 그거는 뭐 전기차로 바꾼다 해서 수요가 줄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좀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게 좀 한 말씀 더 말씀드리면 저는 개개인의 우리 몇 년 전만 해도 자전거 도로 정비 엄청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전기 자동차도 늘리려고 있고 환승 시스템도 갖추고 있는데 근데 이게 저는 좀 체계를 갖춰야 되는 게 아까 우리 자전거 도로 한창 할 때 저는 실패할 거다라고 봤는데 왜 그러냐면 자전거 가지고 출퇴근하는 도구는 아니거든요. 근데 자전거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보행권 중심의 공간에 자전거로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멀리 갈 경우에는 버스라든지 공공성이 강한 교통으로 대체를 해주고요. 또 관광객도 렌트카도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은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공공교통이 편리하고 유익하다 그러면 또 배차 시간이 짧다 그러면 얼마든지 여유 있게 제주도를 둘러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 그러면 저도 얼마든지 관광객들이 그게 지역 곳곳을 누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지역 경제하고도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이제 그 연계망, 소위 말하는 뭐 전문 용어로 하면 파크 앤 라이드라고 이야기합니다만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적인 정비 그리고 이 도시의 개발도 좀 이게 같이 매치가 되는 그런 쪽으로 좀 체계화, 종합화를 이루는 게 복합적인 개발.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그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그 뭐 반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나 JDC가 수립한 미래전략용역에도 보면 트램 구축 사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트램 구축 내용이 무엇인지 이로 인해 무엇이 달라지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JDC 계획과는 좀 별개로 새로운 교통수단을 무조건 받아들이자 투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욱이 그 투자와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우리가 마련 가능하거나 혹은 이게 확실하다. 그럼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트램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우리 신교통수단이라는 표현이 사실 더 맞는 것 같고요. 어떤 운영 방식, 어떤 차량, 추후에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트램으로 돌아가면 저는 트램이 대표적인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을 연계하는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트램이 이제 노선이 있죠. 버스처럼 노선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노선은 이용 수요가 많은 곳에 구축이 되고 또 반대로 이용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트램의 노선이 지나가는 곳에는 혹은 트램도 역세권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역세권에는 주거라든지 상업시설, 즉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비용이 이제 다시 또 계속 부각이 될 텐데요.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개발과 트램이 같이 가면 이 역세권 개발로 발생하는 여러 비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또 비용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비용 역시 또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램 문제가 예전에도 거론된 적이 있었는데 요즘 수소 트램 이야기를 하거든요. 수소 트램은 무엇이며 어떠한 이점이 있고 이전 방식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는 아직 그 수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수소 경제가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이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지금 시장이 성숙하기도 이전인 지금 뭐 경제성이라든지 뭐 친환경성을 논의하기는 조금 성급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좀 더 우리 이 트램 혹은 신교통 수단이 제주 지역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 도시계획, 교통 측면에서 교통은 다시 말해 새로운 교통수단, 더 나은 교통환경,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발생될 수 있느냐,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태일 교수님, 트램, 수소 트램, 기존에 논의되었던 방식과 지금 논의되는 것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아주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수소 트램은 어떻고 전기 트램은 어떻고 이런 것까지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아주 디테일하게 깊숙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이게 얼마만큼 우리 제주도에 파급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의해서 도입을 하는가 안 하는가가 저는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논의라기보다는 우리 도민들의 합의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마 공공성을 갖는 신교통수단이긴 한데 아마 적자일 가능성이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구 규모라든지 또 이 지역에 연결되는 운영 관리 비용에 본다 그러면. 근데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보다 왜 자꾸 트램이 나오는가? 저는 이게 제주가 가지고 있는 친환경적인 대한 부분, 그리고 또 굉장히 도시에 자동차가 들어오는 부분을 제어하는 부분, 여러 가지 효율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논의가 된다고 보고, 그렇다 그러면 공적인 자금이 들어갈 필요성, 당위성은 갖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찬성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 그러면 자원을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보고요. 이게 논란의 여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제주도에 많은 관광객이 온다 그러면, 환경세, 입도세라면 좀 그렇고, 환경세를 좀 저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환경세의 상당 부분을 환경 보전에도 써야 되겠지만, 또 한 부분에서는 이런 친환경적인 신교통수단의 유지 관리하는 데 좀 들어간다 그러면 많은 부분들이 좀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박경원 화백께서는 트램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처음에는 경전철 얘기로 제주도에서 처음 얘기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일종의 집단적 운송수단으로서 이제 경전철이라 불리든 트램이라고 불리든 뭐 도심 트램이라고 불리는데 통틀어서 아까 신교통수단이라는 그 말에 동의하면서요. 이게 그 예전에 도지사 선거 때 처음 나왔고 그 이후에 또 우국민 도정 때도 트램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이 트램을 접근할 때 그때도 잘못 접근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이걸 관광 인프라로 그 접근을 했어요. 트램을. 그래서 이게 실제로 뭐 비용 대비 뭐 이런 걸 따지고 막 이러면서 사실은 손도 못 대고 지나갔는데 또 중간에 우리 전국적으로도 트램 하다가 망하는 걸로 인식됐다가 최근에는 대전시 같은 경우나 이런 곳곳에 이런 또 광역에서 트램을 전격적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이제 세월도 많이 변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일단 대중교통 분담료를 감당할 수 있는 집단 운송 체계라고 생각을 하고 생활 인프라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게 또 다시 도시를 이제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 일제 때 그 실제로 철도를 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와서. 그래서 하다가 사업 망해가지고 없어졌는데 만약 그때 철도가 도일전으로 깔렸다면 지금 우리는 철도로 한 70년을 100년을 살아왔을 수 있는데 못했죠. 제주도는 철도나 이런 집단 운송망에서 완전히 배제된 섬이 돼버린 거죠 지금. 그래서 국가 광역철도망 제4차 뭐 사업한다도 제주도 사람들은 상관없는 일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일제 때 신장로가 생기면서 제주도가 완전히 뒤집어지게 바뀌어요. 마을이 이동하고 그다음 문화와 행정의 중심지가 이동하고 읍사무소가 다 신장로로 내려갑니다. 나는 지금 제주도의 트램이 새로운 신신장로의 역할을 분명히 앞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컴팩트 시티가 됐던 원도심 재생을 하던 이러한 그 집단 이동할 수 있는 이런 대중교통 분담이 되고 그게 활성화되는 곳 중심으로 거기도 재생이 되거나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이게 돼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무리 전기차를 많이 넣는다 하더라도요. 차량 대수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금 69만에 40만 대예요. 아마 더 잘 아시겠지만 등록 대수가 지금 61만 대인데 이 중에 실제 굴러다니는 차가 40만 대인데 세상의 인구 69만을 살아가는데 40만 대의 자동차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지 않느냐. 그리고 교통부담도 뭐 15%에서 17% 사이다 이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고 여기에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의 방식들, 선택권들을 이렇게 접근권을 줄 것이냐도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이거는 나는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보고요. 다만 그렇다면 지금까지처럼 관광 인프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완전히 산업 인프라, 생활 인프라로서의 이런 트램이라는 걸 우리가 지역이 좁아서 여기는 철도가 큰 거 아니더라도 커버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랬을 때 이게 유용한가 아닌가. 그렇게 지금 도로망으로만 돼 있는 것도 유지비가 엄청나게 든다고 봅니다. 1년에. 그런 걸 포함하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이거를 제주도 앞으로 10년 단위, 10년 계획, 30년 계획, 50년 계획으로 어떻게 깐다라는 거 해서 국가 인프라로서의 철도하고 맞물려서 여기 섬이지만 여기는 여기대로 이런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천지개벽을 좀 할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JDC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미래전략에서 놓은 거인데 난 좀 더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서 예산이 가능한 데가 있으면 그런 역할을 먼저 하는 게 JDC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난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비용 문제도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하철이나 저희들 그 철도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제주의 이런 그 트램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국가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철도가 어떤 철도가 두 개 시를 경유할 경우 출발지와 도착지 혹은 그 사이에 다른 행정구역이 있을 경우 광역철도로 지정을 받게 되고요. 네. 광역철도로 지정을 받을 경우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제주도가 그 광역철도를 신청하고 지정받을 수 있느냐 지금 논의가 좀 거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 체계에서는 체계가 된다면 국비 지원을 받아서 투자 그리고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트램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제주도 인구와 관광객, 도시계획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항과 항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프라 확충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단답형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기본적으로 어차피 싫든 좋든 이 관광객의 우리 제주도의 매력적인 이 지역이기 때문에 관광객은 늘 거라고 보고요. 또 이제 그게 이제 서서히 느느냐 아니면 기하급수적으로 느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제2공항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른 관점으로서 접근의 부분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거하고 좀 달리 필요를 하다라는 좀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제 어디에 어떻게 하는가는 또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 공항 항만 인프라 확충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 유무도 말씀해 주시고 현 단계에서 제2공항 문제도 거론되고 있는데 좋은 해법이 있으면 같이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보시죠. 개인적인 사견이라도 괜찮습니다. 네. 공항, 항만, 교통 인프라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인프라 반드시 필요하고요.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새로운 인프라가 현재 있는 인프라의 질적 수준도 같이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용하는 교통시설이 다른 지역과 우리는 비교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에 있는 좋은 교통시설과 비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시점에서의 해법까지는 아니고요. 제안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가지 논의가 미래를 조금 크게 고려치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현 시점에서 볼 게 아니라 공항 같은 경우는 적어도 10년, 길게는 15년 봐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인가. 두 번째 미래라는 키워드에서는 우리가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었는가. 충분히 그 시설을 이용할 만한 나이대,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까지도 좀 같이 들어서 종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경훈 화백께서도 교통 관련해서 항만과 공항 인프라 확충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2공항 해법 어떻게 제주도가 더 생각하시는지. 팽창되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서 편파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둘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봐요. 우리 미래는 자꾸 팽창하고 발전하고 성장할 거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고 있는데 인구부터 그러지 않습니까? 인구는 지금 절벽에 갖고 이제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요. 출생수가 이제 몇십만 명으로 줄어드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과연 집도 계속 더 많이 지어야 되고 도로도 더 많이 깔아야 되고 비행기도 더 많이 띄워야 되는가? 최근에 프랑스의 그 떼제베인가요? 초고속 열차 2시간 이내에는 아예 공항을 다 없애버리자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상당히 가식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기후 깡패잖아요. 그런데 그렇고 제주도도 환경 뭐 좀 말로 하고 브랜드는 팔아먹지만 눈앞에서 지금 도심공원도 삭삭 잘 없애면서 녹지 얘기하고 기후 변화 얘기하는 말들을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가식적이고 위선적이라고 좀 보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 공항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지금 다른 측면에서 한번 다른 상상을 해보죠. 지금 제주도 관광지, 국제관광지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국내 관광지거든요. 1,300만, 1,500만 해도 1,000만 명 이상은 다 국내에서 오잖아요. 만약에 남북 관계가 풀리고요. 지금 뭐 지난번 트럼프 때 만약 뭐가 성사되고 그 다음에 남북 긴장 관계가 해서 군사적이게 해결이 되고 북쪽의 관광지들을 남쪽의 국민들이 함부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닐 수 있다면 5년에서 10년 정도는 제주 관광 타격 입습니다. 오히려 제주도 관광 담당자들은 앞으로 그 시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지금이 신공항 짓는 이 필요성 우리가 10년으로 얘기했잖아요. 그걸 지금으로만 볼 수는 없다. 지금 예견하는 게 또 과연 맞느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시대적 필요성과 정치적 뭐에 의해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다 포함했을 때 저는 무조건 확장하는 것보다 있는 걸 늘려 쓰는 게 난 낫다. 그래서 공항도 최적화시켜서 여러 가지 테크니컬한 지점을 통해서 수용 능력을 확대하고 필요하다면 그 활주로를 더 보강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일단 쓰는 게 미래를 준비하는 올바른 자세라고 보고요. 정말로 그때 가서도 뭐 한다 그거는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어쩌면 지금 그런 태도가 필요하고 항만 역시도 우리나라 항만 제주도 항만 되게 크죠.
지금 서귀포나 군사기지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정책 결정자들이 도민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고 해도 현재 문제, 미래 문제, 그리고 또 그 예측할 수 없는 상황까지 고려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간에서는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오늘 도시계획과 교통 문제 그리고 인프라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았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도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 문제를 바라보면 좋을지 도민들께 부탁하고 싶은 말씀 마무리로 좀 전해주시죠. 네, 손상훈 박사님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저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결정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싶고요. 인프라 투자에 대한 결정이 여러 요소들이랑 결합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본질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혹은 많은 오해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가 필요한가? 그리고 미래에 이게 필요한가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는 그 요번에 제주 국제도시 종합계획에서도 봤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에게 참 관심을 안 가지시는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저는 도시를 이반자하거나 집행하는 행정이 아니라 아무래도 그 도민들, 시민들이 주체가 되고 참여하는 많은 기회가 좀 주어지시면 좋겠고 또 참여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좀 많은 의견들을 내고 도시를 바꾸는 그런 주체의 역량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경원 하백교수도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아마 제주도에서 계속 살아왔던 사람이나 제주도가 좋아서 최근에 이주해 오신 분이나 다 원하는 거는 살기 좋은 제주도 아닐까요? 그 살기 좋은 제주도라는 것에 대한 공통의 어떤 서로 합의를 볼 수 있는 제주도의 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상을 정치인들이 애써 외면하고 또 뭐 도의회나 이런 데서도 머리 아픈 것들은 제끼고 하는데 이걸 좀 이제는 좀 더 진정성 있게 봐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주민들이 주체적인 사고와 시선도 있다고 보고 그게 미래의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좀 더 우리가 방점을 찍을 때가 됐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 2달 동안 진행한 토론 방송 잘 보셨습니까?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며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뒤에 그동안 무엇이 달라졌고 그렇다면 앞으로 무엇을 채워나가야 하는지 집중 점검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토론 과정에서 매끄럽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서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것만은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해 성찰하며 도민과 함께 제주의 미래에 대해 도민 여러분과 함께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의 노력이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데까지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을 마지막으로 총 8차례에 걸친 제주인들이 바라는 제주특별법 시즌2를 준비하다 집중 토론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만 처음에 기획하면서 여러분께 약속드렸듯이 집중 토론을 진행하면서 제기된 이슈들에 대해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제주와 미래연구원은 집중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등에 대한 주요 의제에 대해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설문조사하여 그 결과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은 제주 미래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주와 미래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제주특별법 연구소를 설립하여 도민 여러분이 바라는 특별법 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드립니다. 끝으로 특별기획에 함께 애써주신 한라일보와 제주의 소리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집중 토론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